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가 단숨에 차지해버렸는데요. 석유로 세계를 지배해온 중동의 절대 강자가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양의 나라에 지금은 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자리를 말이죠.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일머니의 본거지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직접 나서서 그 기술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왕세자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 대통령과 만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치던 서구 언론들이 지금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알 누아이미입니다. 올해 32이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영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모두 석유 산업에 종사해왔어요. 아버지는 석유회사 간부셨고 당연히 저도 그 길을 걸으리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부다비 국립대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했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반대하셨어요. 석유가 우리나라의 영원한 미래인데 왜 위험한 원자력 같은 걸 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원자력이라는 분야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6개월간 다녀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너무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이었거든요.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가끔은 오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나라가 선택한 원전이 바로 한국산이었어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든 APR-1400이라는 모델이었죠. 프랑스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 걸까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저는 운영팀에 발탁되었어요. 중동 최초의 상용 원전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 커리어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마다 진한 아라비카 커피를 마시며 기술 자료를 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에 든 USB 메모리를 굴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182cm 키의 마른 체형이었던 저는 점점 더 말랐죠. 칸두라 전통 의상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제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시험 운전 도중에 말이에요. 냉각수 유량 데이터가 계속 불안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데이터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소식이 전력 당국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서도 발칵 뒤집혔죠. 석유 팔면 되는데 왜 위험한 원전을 하느냐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외국 기술 믿고 이런 일을 벌이더니 결국 이 꼴이 났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라시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원전은 우리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외국 기업도 못 믿겠다고 했고. 지금 이 꼴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정말 틀렸던 걸까요?
한국 기술을 믿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동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라시드가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 기술을 너무 믿었던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정말로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USB 메모리를 손에서 굴리는 습관이 더 심해졌어요. 커피도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마셨죠. 수염을 다듬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왜 한국산 원전을 선택했느냐며 비난을 쏟아냈어요. 미국과 프랑스가 수주에 실패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정말로 한국은 너무 성급하게 나아간 걸까요? 기술력을 과신했던 걸까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급기야 프랑스 업체 기술진까지 긴급 투입되었어요. 아레바 출신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날아왔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프랑스 기술진이 와야 해결될 거야. 한국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였어. 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 기술진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을 끙끙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이때부터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언론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어요. 한국산 원전 선택이 실패였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석유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출근길에 동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걸어와서 집에 와서 쉬어라고 하셨죠. 누나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원자력 기술,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바라카 원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어요. 거대한 원전 건물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실수였을까요? 사막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꿀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다음 날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긴급기술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팀장은 박진수 부장이라는 분이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어 보였어요. 박진수 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라시드 씨, 걱정 많으셨죠?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프랑스 기술진도 해결 못한 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박진수 부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APR 1400의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한 센서 불량인지 시스템 간 신호 간섭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한국에서 느꼈던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이라는 인상이 다시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꼼꼼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팀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점검했어요. 센서 하나하나, 케이블 하나하나,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 한 줄까지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진수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에 확신에 찬 미소를 띠고 있었죠. 라시드 씨, 원인을 찾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극한 사막 기후가
전자부품 일부에 미세한 신호 간섭을 일으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도 변화가 심한 사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죠. 박진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이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 환경 변수에 따른 초기 튜닝 문제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한국팀은 정말 대단했어요. APR 1400의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진수 부장이 저에게 APR 1400의 장점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원전은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NRC 설계 인증도 획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비상시 수동 냉각이 가능한 수소 제거 장치도 탑재되어 있고 건설 기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54개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대비 발전단가, 경쟁력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들의 접근 방식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죠. 오히려 우리도 사막 환경에서 이런 변수가 있을 줄 몰랐다면서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자 UAE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직접 와서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죠. 한국이 원전 수출만 한 게 아니라 기술까지 완벽하게 전수했군요.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구나 싶었죠. 언론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은 정말 실력자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동했던 거구나.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원칙을 지키는 거였구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바라카 1호기 시운전이 성공했어요. 안정적인 출력을 달성한 거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동 최초의 상용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언론과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 기술을 왜 믿었느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죠. 특히 기술 전문가들의 평가가 놀라웠어요. 한국의 APR 1400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원전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팀 앞에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사과했어요. 박진수 부장과 팀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한국 기술은 우리에게 정말 빛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것 죄송합니다. 박진수 부장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라시드 씨, 우리 모두 처음에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라시드, 내가 옳았구나.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자랑스럽다. 어머니와 누나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누나는 한국 드라마만 봤는데 한국 기술도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고 하면서 웃었죠. 동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라시드가 한국 기술을 믿었던 게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석유의 나라 UAE에
원자력이라는 두 번째 미래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감격시켰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박진수 부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죠. 박진수 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라시드 씨, 원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한국은 그 신념으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원전 기술을 개발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구나 싶었죠. 한국도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박진수 부장의 말을 듣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왜 그렇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기술이 곧 국민의 안전이었던 거예요. 석유가 아니어도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군요.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제 말을 들은 박진수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기술을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책임감, 정직함,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죠. 그리고 해결한 후에도 우리도 배웠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런 철학과 가치관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만든 거구나 싶었어요. 바라카 원전은 중동 최초의 상용 원전으로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면서 UAE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받아 아부다비 정부의 원자력 안전기술 고위직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라시드, 내가 한국 기술을 믿었던 게 정말 탁월한 판단이었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석유 외에 다른 미래를 가질 수 있겠다. 어머니도 이제는 제 일을 걱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하시죠. 누나는 아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 저는 박진수 부장에게 약속했어요.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저도 누군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박진수 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라시드 씨는 이미 그런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바라카 원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라시드 씨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바라카 원전을 바라보면서 출근해요. 석양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원전 건물과 힘차게 돌아가는 증기 터빈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석유만이 미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세계가 놀란 한국의 원전 수출. 석유 국가의 원자력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한 대한민국. 사막 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코리아의 빛이 중동 전체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저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가치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원전 종주국 프랑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어요. 불모의 사막에 희망의 빛을 밝힌 건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묵묵히 일하고 있을 우리 엔지니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바로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